사실 졸업 당시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때도 그와 관련된 봉사활동 경험을 쌓기도 했고요. 졸업을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직을 하게 됐고, 제가 복지 업무와 노인 주간보호센터 업무를 연이어 맡게 됐습니다. 두 업무의 공통점은 어르신들을 주로 만나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 육체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만나는 일이다 보니 사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변처리가 안 되는 어르신의 뒤처리를 돕고 샤워까지 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에 개입했다가 학대 피해 어르신이 증언을 번복해서 오히려 제가 낭패를 보게 될 위기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허탈감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할 때 제 열정이 제일 자극을 받는다는 느낌이 쌓여간 것 같습니다. 결코 쉽거나 편하지는 않은데 편안함을 느끼는,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끌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부터 업무 이동 시 저의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상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저 스스로가 노인복지 전문가라는 거창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저만의 정체성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실 겁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가장 끝에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쉽고 편안이 아닌 편안하고 자꾸 신경이 가는 대상인지를 말이죠. 먼저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자세 및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노인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변화의 특성, 그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화의 특성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노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50대가 가까워지면서 노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생활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안은 결국 시각을 통한 정보의 인지를 극도로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과의 관계나 프로그램 진행 시에 어르신들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흔히들 어르신들은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은 잘 안 듣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노화는 사고의 경직성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의 두려움으로 인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는 말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해라는 잣대는 사라지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인재상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의 인재상과
조직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관의 인재상은 크게 4개의 영역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관계 영역, 조직 성원으로서의 영역,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영역, 성장하는 개인으로서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역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과 그리고 비에스텍 7대 관계 원칙이 내재된 실천과 정감 있는 이웃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그리고 강점 관점을 가진 임파워먼트 실천가 소통과 관계의 메이커 마지막으로 인권에 민감한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영역인 조직 성원으로서의 영역 부분에서는 직무에 따른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오퍼레이터 조직 시민행동에 따른 시너지 창출자 세 번째, 책무성의 수호자 그리고 신뢰감 있는 동료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 간 조화를 이끄는 하모니 메이커 그리고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조화를 갖는 동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매니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영역에서 본다면 연구지향적 실천가 즉 근거에 기반한 기획과 실천 그리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의 요구를 실천에 반영하는 실천가 그리고 자원 개발 및 연계 그리고 조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실행 역량이 우수한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장하는 개인으로서의 인재상 영역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미션과 비전, 전략을 가진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는 활동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따뜻한 개인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와 도전하는 열정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위한 기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기관의 인재상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저희 기관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기술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및 연구 기술. 두 번째, 상담 및 관계 기술.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 기술. 네 번째, 코디네이팅 기술. 다섯 번째, 사례 관리 기술. 여섯 번째, 자원 개발 및 연계 관리 기술. 일곱 번째, 지역사회 조직화 기술. 여덟 번째, 네트워킹 기술. 아홉 번째, 데이터의 생산, 관리의 기술. 열 번째, 행정, 회계, 처리 기술. 11번째, 조직관리 기술. 12번째, 홍보, 마케팅 기술. 13번째,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기관의 인재상과 조직 기술을 설명드린 정도면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을 것 같아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담론이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하느냐,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소실문으로 평소 어떤 업무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질문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이므로 이는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업하기 위해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는 자격증을 왜 제시하는 걸까요?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을 어필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야. 당신의 기관에 들어오면 나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자들의 의도에 대해 저는 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격증만큼 실제로 잘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믿어도 되나요? 라고 말이죠. 제 경험을 통해서 내재된 제 생각은 자격증 자체보다는 실무에서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은 참고 정도로만 활용될 뿐 자격증이 해당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역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기관에서 경험했던 것인데 자격증만 한 10개 가까이 있는 면접자가 있었고 최소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해온 그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서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잘 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그가 가진 자격증이 실무를 함에 있어 얼마나 유용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격증 관련 기술을 실무 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무자격자보다 못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격증이 그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을 몇 번 더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격증은 효과적인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을 어필하고 본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각인시키는 데에는 자격증보다는 오히려 해당 역량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경험들이나 수상했던 이력 아니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서 강조한다면 채용하는 입장에서 더 강한 임팩트를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는 데에만 올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격증만 많으면 내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에만 매진하시지는 말라는 뜻이지 자격증을 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와 최근 급증한 요양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듯 같은 부분이 있고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마다도 어떤 철학에 기반하여 업무에 대한 분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인복지관은 현재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돌봄의 7개 사업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다음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한 명의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담입니다. 전문 상담의 경우 관련 자원과의 연계 및 연결,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용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은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 수행, 평가의 역할을 합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들이 개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제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사례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개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례를 개발하고 인테이크부터 종결에 이르는 사례관리 재과정을 진행하고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며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네 번째, 자원개발 및 관리의 역할입니다. 사례관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진행, 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 조직화 및 네트워크를 담당합니다. 지역사회의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주민 조직화 및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경제적인 욕구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활동을 연결시키고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일곱 번째, 결식 우려가 높은 어르신들에 대해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도시락 혹은 반찬 등을 배달해드리는 무료 급식 사업을 총괄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여덟 번째, 복지관에 대한 홍보, 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의 사전, 사후에 대한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복지관이 하는 일을 알리거나 나눔의 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홉 번째, 시설관리인이 별도 TO로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열 번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회원관리 및 각종 정보 제공, 이용 불편 접수 및 해결 등의 이용자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활동과 관련된 모든 대내외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연구라는 주제로 2017년 작성된 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조사 연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의 역할. 두 번째,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세 번째, 욕구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의 역할. 네 번째,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부분 등 삶의 전반의 개입 및 조정자의 역할. 다섯 번째, 자원 연계자의 역할. 여섯 번째, 입소자, 가족 사이에서의 다양한 관계에서의 이슈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 일곱 번째, 클라이언트의 죽음에 대처하도록 지원 및 호스피스의 역할을. 여덟 번째, 권익옹호자의 역할. 아홉 번째, 질관리자의 역할. 열 번째, 정부 및 시설 규칙, 규율의 영향을 점검하고 입소자와 가족의 일상생활을 해석하는 관리자 역할을. 11번째, 요양원의 정책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 이렇게 11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두 형태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시설 형태 모두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다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 일정 규모의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에 따른 차이이거나 각 기관의 인력 및 서비스 규모의 상이함에서 오는 차이 정도일 뿐 본질적인 사회복지사 역할에서 본다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설립 주체,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인식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거의 대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복지법인을 비롯한 운영 가능 주체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복지 전달 체계 운영 책임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어 복지관 수입 예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무료급식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 사업들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별도로 지원받아 해당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며 예산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원천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수가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기금에서 그에 따라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장기요양시설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비나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드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대면 서비스가 기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연속성 및 지속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 멘붕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할 경험치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회복지계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결국 예년에 비해 서비스 총량 역시 축소되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민과 새로운 시도들이 뒤따랐고 점차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은 변화된 서비스 제공 형태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선택한 서비스 방식을 정리해 보았더니 크게 두 가지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방식이고 또 하나는 대면 최소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대면 방식으로 주로 선호된 것은 전화 등을 활용한 유선 연락입니다. 건강상의 고위험군인 어르신, 특히 독거 어르신들은 기존의 복지관 서비스를 통해 안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외출이 제한되어 물리적인 확인이 어렵게 되면서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소 한 어르신에 대해 주 2회 이상의 안부 전화를 통해 혹시나 모를 고독사의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거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많은 투입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화 통화량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 저희 기관의 경우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대면 방식으로 최근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강의나 새로운 정보 제공의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어르신들이 집콕 생활 속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고 새로운 강의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컨텐츠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현실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어르신만으로 구성된 세대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집에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비용상의 부담으로 인해 낮은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서비스의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비록 초기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통신사들과의 협업,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면을 최소화한 서비스들입니다. 대면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피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짧은 시간이라도 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복지관에 오셔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간적, 물리적으로 축소하여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나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독거 어르신들 집을 찾아가 대문 밖에서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원의 메시지 카드를 남기거나 반찬이나 방역 물품을 집 앞에 두고 벨을 눌러 그것을 챙기시는지 먼 발치에서 모니터링 하기도 합니다. 위생이나 방역에 취약한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관내에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나 방재단들과 연계하여 방역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복지관 관내에서의 서비스도 대면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경로식당의 경우는 가림막을 설치한 상황에서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시간을 정하고 일정 간격을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강좌나 프로그램 역시 이전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원을 축소하여 거리두기 환경 및 방역수칙에 입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가 심화될 경우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복지 대상자의 발굴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발굴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직접 발굴하거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발굴되기도 하며, 지역주민 개인이나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발굴되기도 합니다. 특히 강서구 관내에는 각 동에 희망드립니다라는 민간 조직이 있어 복지 대상자 발굴을 전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능이 코로나19 이전만큼 잘 가동되느냐에 따라 대상자 발굴의 실적과 연결될 수는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나 조사가 없어 코로나19가 대상자 발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독사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 주민조직화를 통해 이웃 살피미 등의 사업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발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취업발전 상담센터와 주로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노인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셔서 맞춤형이라는 코드가 강조된 느낌인데, 그렇다면 취업발전 상담센터의 사업의 일부가 어르신의 욕구와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맞춤형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취업발전센터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 알선 센터에서의 맞춤형 일자리의 경우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력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르신의 욕구나 능력을 토대로 한 데이터들이 각 자치구 및 각 노인복지관,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전산망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및 훈련이 진행됩니다. 교육의 경우 고령자 신입 직원 교육 지원 및 직무에 필요한 교육 설계 및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르신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에 우선적으로 채용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취업이 되면 3개월 인턴 기간 동안 급여의 50%, 월 최대 37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계속 고용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월 최대 37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고용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급여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익형은 학생 학교지도, 공공시설 미화활동, 노노케어 활동, 보육시설 봉사 등 말 그대로 공익형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복지기관이 별도의 매장이나 사업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어르신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해당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주로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업무 지원 등에 투입되는 형태입니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공익형의 경우 1일 3시간씩 월 10회 근무하시면서 월 최대 27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으시고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기준으로 주휴 및 연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서 70만원 정도까지 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총 150여 명의 어르신들께서 공익형 일자리로서 노노케어, 학교 환경미화, 공공시설 환경미화, 전통시장 안내 및 환경미화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유형이 더 있으나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자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적잖이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딜레마, 다들 아시다시피 양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말하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 속에서의 딜레마는 사실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가치와 윤리에 기반한 실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상충하는 윤리적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할 때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상자들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선택의 기준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히 드러나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모든 상황을 법령이나 지침이 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실천 과정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나름의 선택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런 상황들에서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문제 제기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숙제로 남겨드리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사례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회복지사가 학대 피해 노인의 선택과 대립될 때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의무와 피해 노인의 선택 사이에서의 가치 갈등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신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해 어르신이 가해자와 과도하게 밀착되고 동화된 상황일 경우 본인은 괜찮다고 오히려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치매 노인 자신의 향후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부양자의 고통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치매 노인은 인지 기능이 상실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긴 하죠. 제가 치매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던 시절 한 부양자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어르신께 죄책감이 들어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며 무리인 줄은 알지만 저에게 판단을 부탁해온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어르신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가끔 문제 행동은 보이긴 해도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치매가 있다고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죠. 어르신이 향후 본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함과 어르신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부양자의 고통으로 인한 호소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그 가족에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상황은 극단적이고 심각한 상황을 얘기했는데 어쩌면 흔하게, 어쩌면 간과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긴급한 후원 배분권과 배분의 형평성의 확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기관은 물품이 후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위기 상황에는 방역용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후원 물품은 분명 최적의 대상을 선별하여 배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보통 배분 기준과 대상자 리스트를 정리하여 활용하기도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긴급한 배분을 요하는 후원품이 후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결과 보고를 기대하는 후원 주체가 있을 수 있거나 물품의 특성상 빠른 배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사실상 기관 입장에서는 최적의 대상을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들은 후원 주체의 욕구 충족과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이라는 이슈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원을 거부한다면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더 많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오시면 경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딜레마라는 어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선택도 나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가로서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 스크리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비전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법이나 어떤 강령 또는 지침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애매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윤리적 원칙 스크리닝은 여러분의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벤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 원칙의 7가지 우선순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학습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의 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시설 형태, 지역, 소속법인, 직위, 호봉 등 변수가 너무 많아 정확하게 이 정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변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장황할 수도 있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구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는 직위와 호봉, 그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위는 보통 승진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기본급이 상승합니다. 호봉은 근무 연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초 입사한 애가 1호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경우는 그만큼의 호봉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호봉은 근무 연한이 많아질수록 올라가겠죠.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가이드라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인건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등 시설 형태 간의 종사자 급여의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의 이슈가 존재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단일임금 체계를 통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면서 그 차이를 줄였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지역이라는 변수를 보면 서울시와 그 밖의 지역 간의 차이도 다소 존재합니다. 대부분 서울시에 위치한 기관들의 급여 수준이 다소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이냐 시립이냐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고, 지자체의 조례에 종사자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느냐의 여부로 인한 급여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모 법인이 법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기관과 대비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조건은 사실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보다는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을 제시하고 그 이상을 기관이 지출하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정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요양원은 60.2%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은 86.4%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시된 관련 실태조사 결과 90% 가까운 시설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장황했나요? 네, 질문하신 후배분은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주길 바라신 것 같은데 너무 배경만 설명드린 것 같아 실제적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 들어볼게요. 월 평균으로 산정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신입 1호봉의 월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단 지자체나 법인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500, 400, 200, 100? 여러분은 어느 정도라고 답하셨나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월 평균 250에서 2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생각하셨던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자, 다음은 다른 건 동일한 상황에서 5호봉인 선임사회복지사인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에서 29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물론 두 경우 다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인수당, 종사자 수당 등의 변수에 따라 최대한 40에서 50만원 정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적용한 결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급여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급여 수준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